오늘 이제 강의는 어저께에 이어서 두 번째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어저께 상당히 서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서로 어떤 배움과 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떤 방향성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좀 나름대로의 어떤 해안을 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미 이 이음교육에 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아마 12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 보면서 중간중간 뭐 쉴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밀어붙여서 그냥 가는 방을 할 건지, 제 말그릇은 제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사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이음이란 말이, 저는 이제 주로 인천시 교육청 쪽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음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음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실 일반 선생님들한테 많이 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굳이 왜 이제 교육부 사업에서는 이음이란 말을 왜 썼을까? 사실 그거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가 연계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용어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지만 향후 이 사업이 훨씬 더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음교육에 대해서 어떤 등장 배경,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이음교육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사업과 관련돼서 뭐 목적, 뭐 추진 계획, 배경, 또 기대 효과, 뭐 이런 식의 공문을 한 두세 쪽짜리로 아마 받으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유권 해석이죠. 본인들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합의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배경이라든지 필요성,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유초 또 유보, 전 상당히 반가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유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유치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될 때마다 초등학교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항상 많이 이야기가 되었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표준 보육과정과의 연계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고시문에 분명히 어떤 중점, 구성의 중점이나 방향에다가 제시를 했던 걸로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명시적으로 하나의 어떤 사업안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유초 못지않게 이 유보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유보나 유초, 이음교육에 대한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살펴보고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제 먼저 와서 한번 어저께 그 논의하셨던 모든 별 그 내용들을 보면서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근데 이왕 이렇게 유보나 유초, 이음교육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어떤 면에서는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음이라고 했을 때 기사 검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음 그랬더니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음교육, 근데 이제 몇 군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홍보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아마 관계자도 계신 것 같아요. 충남교육청입니다. 유초 이음교육을 통해서 유아들의 올바른 성장과 전인 발달을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음교육을 통해서 전환기 유아를 지원하겠다. 근데 아쉽게도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신문기사까지도 이렇게 대서특필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국 시도에서 이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이슈화해서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용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유아를 지원하겠다. 어떤 지원?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는 연계교육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용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전환이었어요. 전환기라는 용어. 사실 우리가 연계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계속성, 뭐 계열성, 뭐 이런 용어들도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각급 학교 간이 분절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기 위해서 연계교육을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전환이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환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전이, 이행 이런 식으로 용어도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두 교육청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유추해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음교육은 연계교육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보 및 유초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의 연계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연계성에 대한 것을 워낙 선생님들이 아마 유초 연계교육에 대해서 연수도 아니고 계획하셨거나 또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음이라고 하는 용어와 연관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오랫동안 정의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학년과 상위 학년, 또 학교와 상위 학교 수준 사이에서의 어떤 교육 내용이 적합하게 연계돼서 제시하고 특히나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그 관련성 자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의미도 있어야 되죠. 적절해야 되죠. 그 다음에 원활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 어떤 시기도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실질적 발달의 연속선 상에서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정의했던 개념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유보, 또 유초, 또는 초중, 또 중초 뭐 이런 식의 연계를 쓸 때는 보통 학교 간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학교 간.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간에서의 어떤 변화뿐만 아니라 학년 사이에서도 분명히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교급뿐만 아니라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3세부터 4세, 또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그 단계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도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포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년이나 어떤 연령 간의 어떤 이동보다는 학교 간의 또는 기간 간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이음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과 유치원, 또 초등학교 아이들과 유치원이라고 했을 때는 만 5세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또 만 2세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학습자의 계속적인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 이음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으로 제시가 됐다는 점에서 분명한 것은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 제 스펙트럼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잠시만요. 마스크를 했습니까? 유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유아기 연령 0세부터 8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우리가 또 유아교 전공하신 분들이나 또 보육하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기본적인 어떤 발달적인 단계 특징, 특히 이제 뭐 피아제가 얘기하는 인지적 발달 특징이라든지 여러 발달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연령의 스펙트럼을 봤을 때 0세부터 8세까지는 상당히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만 1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만 나이죠. 만 나이 따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특정 연령이나 특정 시기에만 제한된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실제 0세부터 8세까지 그 8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아이들의 삶에 있어 상당히 이 연계성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포인트를 2세부터 3세, 즉 어린이집에서 유치원 또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시점, 특정한 시점에 이제 초점을 두는 것을 보통 우리가 전이교육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는 연계교육을 또 전이라는 걸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전이는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나와요. 과연 우리가 유보 또는 유초 이음교육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시기를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인가? 이건 사실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어떤 뭐 모든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의 전생에 걸쳐서도 무수히 다양한 어떤 삶이 변화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으로 뭐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거쳐야 되는 시기마다 그 대상은 상당히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언제 느끼냐? 가장 큰 어떤 생태학적인 변화 중에서도 기간의 변화,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벗어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또 유치원, 또 초등학교라고 하는 각각의 기관으로 진입이 되는 순간 아이들이 갖게 되는 그 충격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원활하게 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놀이과정 3호시 연령별 놀이과정에는 영희세 표준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어린이집에서도 오신 분들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서는 유치원과 연계 얘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0세부터 5세까지 하고 초등학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유치원과 연계하고 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연계 보초죠. 보초 연계 교육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나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랑 유초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부분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거는 아이들이 0세부터 8세까지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다양한 보살핌 또 교육 환경 전반에 걸쳐서 경험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관성. 그러니까 연계성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할 때 계속성, 계열성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지만 일관성이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경험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혼선이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유보나 유초 연계교육 하실 때 가장 많이 수월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접근이 뭐냐면 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놀이 중심으로 그 경험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뭐 숲놀이, 생태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경험의 일관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바로 이 경험의 일관성이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시점에서 유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각각가 갖고 있는 그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또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어떤 그 연계를 아주 미시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준비 기능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준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을 거쳐서 가면 아이들이 학습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적응도 잘할 거야.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딴 곳을 헤매다가 만 5세쯤 되면 급격하게 갑자기 유치원으로 이렇게 오거나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안 오는 것보다 낫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맥락적인 경험에서는 상당히 또 다른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특정한 시기에서 주어지는 그 프로그램 서비스가 얼마나 적정하게 조정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라고 하는 기능으로만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가장 우리가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교육이잖아요. 제가 뒷부분에서도 또 왔었어요. 한글 교육도 좀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초등학교처럼 기본 생활 습관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왜 여기는 왜 실내화를 안 신기냐. 초등학교는 다 실내화 신기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또 아이들은 바닥에 앉는 거라 의자에 앉더라. 왜 의자에 안 앉히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는 게 있었어요. 특정한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너무 갑자기 경험하지 않다고 하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우니까.
단기적인 어떤 자유로운 어떤 이렇게 연결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의 일환이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조정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감안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제가 계속 숙제인 거 있었어요. 이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교육부 관계자께서 왜 이음이라는 말을 썼을까? 또 제가 또 표준 국어사전에도 찾아봤습니다. 이음. 이어서 합하는 일. 너무 단순하게 나와있더라고요. 이어서 합하는 일. 또 혹시나 이음교육이라는 어떤 개념 정의가 교육부에 있을까? 없더라고요. 그냥 이음교육은 결과적으로 연계교육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름대로 취지가 있었어요. 자, 거기서 우리가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연계성의 속성에서 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우리가 연계성 할 때 계속성에 대한 거, 계열성에 대한 거, 통합성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가장 관련성이 높은 거는 접합성이에요. 우리가 2016 개정 누리과정 저도 이제 해설서 집필하면서 가장 그 기술하는 과정에서 연계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특히나 5개 영역에서 내용적인 부분에서의 연계. 자,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잖아요. 유치원의 5세반에 끝나는 시점과 초등학교 1학년 1학기가 시작하는 시점이 맞물려서 중간에 뜸이 없이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접합의 의미가 사실은 이번 그 연계교육과 관련돼서 그 소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거기서 이 이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동질적인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같이 가는 것. 대표적인 게 우리가 주제 중심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가장 일반적인 계절에 관련된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럼 이제 초등학교 가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동일한 내용 요소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진행되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속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 또 계열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건 좀 더 심화, 확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교육 내용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관심 갖는 차원에서 무궁화, 뭐뭐뭐 이렇게 한다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뭐 정책 뭐 이런 식으로 심화, 확대되는 거.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런 교육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계속성과 계열성에 대한 부분도 이제 다루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통합성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초등 같은 경우에는 통합교과 이외에도 기본적인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교과 간의 분절된 경험이라고 딱 단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든 그 유치원 교육과정이나 보육과정에서는 통합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이야기를 하고 있죠. 대신에 이제 통합교육의 방법은 주제 접근도 가능하고 뭐 프로젝트도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방법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관련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접합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이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두 개 서로 다른 것을 연결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커넥션의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이 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급, 우리 국가교육과정인데 누리과정하고 초등학교 교육과정 또는 표준교육과정과 또 누리과정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서로 다른 상이한 그런 어떤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이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 특정 시기에서 정말 어떤 충돌이나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어준다라는 말을 제 나름대로 조작적인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또 교육부 관계자는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마 이 연계성의 주요 속성 중에 이 접합성의 의미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이음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 이음이란 용어는 연계교육에서만 사용하지 않아요. 지금 이음 학교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또 변화 때문에 또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생 수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도 연결되어져 있고 또 특히나 이제 각각의 학생자들이 결과적으로는 평생교육의 차원에서 봤을 때 어떤 순간도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또 이음학교를 많이 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 됐을 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음교육의 중요성, 결국 연계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얘기해도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정리를 해본다면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양질의 교육적인 환경과 배움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음교육에서는 항상 핵심적인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관에 왔으니까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새로운 경험이 어떠한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될 것인지 그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일관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수직적인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수평적인 연계성이라는 용어를 좀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적, 횡적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보살핌이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떤 또 새로운 것을 등장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서로가 연결돼서 가야 되는데 여 과정에서 전제되는 게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일관성 있는 그런 경험과 또 배움과 또 그런 그 경험의 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아이들이 거쳐가야 되는 그 많은 기간들이 어느 정도 중액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래도 상호 교육 과정에서 이 연계교육이라는 용어를 연계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살핌이나 교육에 대한 일관성,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다양한 서비스와 기관 간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0세부터 8세까지 연계성을 할 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밑에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에 대한 경험이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합의하고 있어야 돼요. 이번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5개 그 영역에 대한 것이 경험해야 될 내용이라고 얘기했고요. 사실 그 경험해야 될 내용은 최소한의 내용인 거죠. 최소한의 내용인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초등에서 또 성취 기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소한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가 이런 것들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뒤쪽에 보니까 연계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나요? 라고 써놨더니 토의한 것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미 다 인식하고 계시는 게 있으셨어요. 특히나 뭐 배려, 협력의 어떤 정의적인 측면에 대한 얘기도 있었던 거가 대부분이었어요.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유능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그 부분만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연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세우실 때는 그 경험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어야 될 것인지 또 유보 차원에서 또 유초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연계된 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나오죠. 보육 및 교육 부분의 교육자 간의 의사소통, 개입과 조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우리 기관에 오기 전에 어떤 경험의 질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경험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가 돼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초등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아이들 사전 경험, 선 경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보와 유초가 성공적으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지원을 100%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의 그 삶의 스펙트럼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오게 되면 어떤 경험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초등학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왔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태도,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결과적으로는 0세부터 8세까지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아이들 삶의 맥락에서의 어떤 연계성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거, 이후에 경험했던 거, 그리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좀 더 많이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연계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연계성에 대한 전체적 스펙트럼에서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대부분은 이제 특정 학년, 특정 시점이라고 제한되기 좀 어렵지만
사실은 이 전이 과정에 대한 것도 충분히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혼선이 있어요. 아, 연계 교육은 뭐다? 라고 한 글자로 얘기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적응 교육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또는 준비 교육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적응이냐, 준비냐. 근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 유초 연계 교육의 어떤 연구 동향이나 전이 교육과 관련된 건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많아요. 성공적인 적응을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를 아이들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물론 어떤 교육적인 기능도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급의 기관마다 독자성과 고유성이 있어요. 그 시기만이 경험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준비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락하게 되면 사실은 상당히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얘기해요. 문화에 적응하는 거,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거.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나는 문화에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문화를 접촉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제가 뒷부분에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서적인 부분이 상당히 재미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설레요. 아, 나 이제 초등학교 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어떤 흥분 이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이제 여수에 오게 되면 여수는 뭐가 유명하지? 그러니까 설레임도 막 오실 거예요. 근데 오게 되면 자기가 기대했던 것도 있지만 기대하지 못한 게 있어요. 좀 다른 게 있어요. 자, 그게 바로 문화적인 쇼크죠. 충격이에요. 근데 그 충격을 어떻게 완화시키냐라고 하는 것이 잘 되면 적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안정이 돼요.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적응에 대한 과정이에요. 근데 최소한 그런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과도기적인 걸 최소화하게 되면 훨씬 더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안정감을 갖는다는 점에서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연계 교육을 할 때는 이 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격과 적응의 과정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그 기간으로의 어떤 전이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에도 문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어떤 패턴이 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이런 패턴에 대한 것들이 너무 이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사실 이 아이가 상당히 이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문화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야기 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생물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또 변화예요. 우리가 이제 그 기간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죠. 가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가게 되는 브렌트 브레너가 얘기하는 생태학적 전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환경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은 상당히 부모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 미시체계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그러니까 약간 중간체계 형태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나름대로 각각의 그 중간체계에서 기대되는 역할 행동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오거나 유치원에 오게 되면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그 자아 모습보다는 유치원에서 또 다른 또 사회적 자아를 기대하게 되고 또 초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또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에 대한 이행이 또 아이들한테 상당히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지위를 갖게 되면 새로운 또 역할 그리고 그 기대를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이제 초등학생이야. 그 말에 이미 많은 것들을 담고 있죠. 너 초등학생이면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야 돼. 막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특히 유치원생도 만 3세반한테 기대되는 게 있고 만 5세반에 기대되는 게 있고 어린이조차도 2세반에 기대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이 전이 과정에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지 배움이라고 하는 우리가 학습이라는 용어가 조금 민감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습은 그 경험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경험에 의존한 학습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겪어보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건 약간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때 가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사실은 뚜껑을 열어보면 생각보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경험으로 이제 해야지만 알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이런 생태학적인 전이에서는 너무나 또 힘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는 아무리 적응을 시키고 아무리 거기에 대한 준비를 시켜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실전은 다르거든요. 실전.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환경으로 이제 아이들이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갖게 되는 그 경치는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과정에서도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준비시킬 수 없죠. 많은 지식이나 정보를 쏟아 부어도 실제 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무의미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죠? 역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죠.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생태학적 전이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아이들한테는 어떤 것들 미리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시켜서 올려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비보편적인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 아이가 이걸 견뎌내는 힘, 이런 것들. 이 아이가 어떤 문제에 대한 적응력, 이런 힘, 파워를 길러주는 게 오히려 우리가 이 전이교육에서는 이 생태학적 전이에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후의 아이들의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연구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징검다리. 제가 이제 충북교육청 계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가 이 징검다리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시더라고요. 징검다리 교육과정. 이 징검다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뭐죠? 우리가 그 다리를 건널 때 이제 물을 건널 때 그 중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징검다리를 놓는 일이다라고 또 이제 그 소개를 또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용어가 있어요. 스위치라는 거예요. 전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이제 거프만이 이제 처음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들 이 스위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각 사회마다 통용되는 불문율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뭐 어떤 약속 이건 지켜야 돼. 이런 규칙을 따라야 돼. 또 이렇게 행동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불문율이 각각의 사회마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사회적인 기대나 이런 그 정체성 이런 것들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스위치를 어떻게 연결시켜 줘야 되느냐가 하는 것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이제 에이킨드 같은 경우에는 정서적인 리듬, 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보를 하거나 유초를 할 때 놀이 중심으로 하게 될 때 이 아이가 어떠한 그런 징검다리적인 경험 또 스위치, 프레임 스위치라고 형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정서적인 리듬감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지 또 나름대로 심리적인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도 좀 관심 있게 고민하신다면 프로그램을 계획하거나 어떤 그 활동을 개발하실 때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서적인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로 생활하는 방식이나 리듬에서 벗어나서 초등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장에서 초등학생으로 생활하는 방식이나 리듬을 익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용어가 또 적응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래서 유보나 유초에서 적응 교육이 연계 교육이다라는 식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아마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적인 탄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심리적인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적응해 나가는 힘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위협되는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힘. 그래서 우리가 회복 탄력성처럼 심리적인 탄력성도 우리가 이 전이에서 상당히 또 이야기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사실 그 시작이 앞으로 우리가 내용하는 모든 부분과 관련성이 있는 걸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크게 왜 이제 이 이음 교육이 다시 새삼스럽게 다시 등장하게 됐을까? 이런
전 사실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생에 걸쳐서 정말 제일 핵심적인 시기 0세부터 8세까지가 서로 다른 기관에서의 다른 경험의 질을 갖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떤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일관성을 확보하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는 교육과정이나 학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상당히 일관성 있는 경험을 확보해 주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 아니잖아요. 유치원이나 보육은 유아교육 쪽은 특히 0세부터 만 5세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닌 시점이고 특히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도 각각 가잖아요. 계속 각각 가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몇십 년 동안 교육과정 개정할 때마다 유치원 교육과정과 같은 개정 시기를 가져야 된다. 또 용어도 좀 비슷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결과적으로는 초등교육과정은 2022년에 지금 다시 올해죠. 올해 이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가 되고 2024년부터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얘기가 또 없어요. 근데 어떤 이제 언밸런스가 생기냐면 2019년 때 개정 누리과정은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을 염두에 두고 했거든요. 근데 2021을 또 반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엇박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0세부터 8세 아이라고 하는 그 연속성에 봤을 때 교육과정도 일관성이 없고 학제도 의무교육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그 약간 불균형?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안타깝게.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좀 더 확산되어진다면 최소한 아까 얘기했던 그 특정한 시점이라고도 그 특정한 시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관심을 갖고 기울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교육과정 명시된 걸 보시면 아까 표준보육과정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연계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 누리과정에서는 0-2세 보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성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개정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우리가 연계라고 하는 용어는 없다 하더라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우리들은 1학년 세대이실 것 같긴 해요. 우리들은 1학년 세대. 아닌가요? 너무 올드하게 봤나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2009년에 사실은 우리들은 1학년이 그렇네요. 2009년에 우리들은 1학년이 없어졌거든요. 우리들은 1학년이 없어졌어요. 그때 입학 초기 적응 교재라고 해서 각각 시도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이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최소한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다녀왔던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첫 달, 3월 달 이때 적응을 돕기 위한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입 프로그램의 일부야 볼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입학 초기 적응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의 시간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율활동이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거기 보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 총론이나 관련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초등학교에서도 이 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극적으로 이 2015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밑에 부분이에요. 1, 2학년군 교육과정에 한글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한글 시수가 대폭 강화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에서 한글을 떼고 해야 돼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2015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국어 시간에 한글 교육 시수 확보가 공고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또 그 시도교육청에서 이 한글 교육 책임제라는 모토를 걸어서 이 초등학교에서 이 한글 교육이고 오히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읽기에 대한 관심을 갖는 정도가 오히려 그 시기에 맞는 적합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노출이 최소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이제 스토리텔링 수학이라고 해서 엄청 또 이제 교육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어요. 글이 안 되는데 수학도 글을 읽어야지만 풀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바슬질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 글자가 많으니 글자가 많다 보면 왜요? 내용 이해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글자 상당히 최소화. 그러니까 2015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름대로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고시문에는 명확하게 있지 않지만 거기에 대한 총론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놀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이음 교육을 해 나가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공통적인 건 바로 이 놀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초등학교 이제 교감생이나 선생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놀이 수학, 뭐 놀이 국어, 뭐 놀이가 정말 많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장 초등학교 저학년에 적합한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신체 놀이라든지 놀이 중심을 이제 강화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특히나 상당히 반가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교사형 지도서의 일부에 이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누리 과정의 의사소통 영역이 국어와 언어고 이런 식의 최소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연계성에 대한 배경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초 또는 유보 또는 중초 이게 연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가 되어져 왔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도 절반도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유초에서 누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유치원 쪽이 많죠. 유보 쪽에서 누가 더 관심이 많을까요? 어린이집 쪽에서. 중초에서는 또 누가 관심이 많으실까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계속 이게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서로 같이 이제 박수 치면서 좋아해야 되는데 한쪽만 괜히 짝사랑, 내사랑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사이에 누가 있냐?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교대에 있잖아요. 교대에 있는 저희 초등교사를 양성하고 있고 워낙 많은 교과 내용을 이제 다뤄야 되기 때문에 1학년이라고 하는 특정 학년에 여러 가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통합교과 관련된 부분, 그거.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유아교육의 이해라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제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걸 아는데 딱 한 학기 배워요. 2시간짜리.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실제 초등학교 생들 입장에서 1학년 단위 맞지 않는 이상은 다른 학년에 대한 것도 워낙 내용에 대한 것도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학년 맞게 됐을 때 비로소 연계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도 사실은 3세반, 4세반, 5세반 중에 연계교육 관심 있는 분은 5세반 선생님밖에 없어요. 사실 3세반 선생님도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 어린이집에서 옮겨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연계교육은 보통 3세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세가 되더라도 초등학교랑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 돼요. 특히나 이제 그나마 관할군의 병설 유치원은 같은 초등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물론 이제 공간적인 지원이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이 있는 그런 환경적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뭐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 국가적인 책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했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연계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할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더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음교육이 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기교육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연계교육을 할 때 오해되는 게 뭐냐면 아까 준비교육이 너무 나가서 조기교육인 거야. 초등학교 가기 전에 한글 띄고 수학 띄고 다 띄고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 사실 그 시기에 아이들 발달적인 성향을 봤을 때는 역행되는 부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음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발달을 저해하는 이런 조기교육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런 인식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이 문제를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연계교육 혹여 조기의 교육이나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가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 이음교육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특히 우리가 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영유아기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갑자기 어느 기간에 진입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놀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일상에 대한 약간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사실 저희도 이제 유초 연계교육 관련돼서 대학원 수업도 이제 해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 연계교육에서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만 5세 맞게 됐을 때, 또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만 5세 맞게 됐을 때.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연계교육을 진행하는 패턴은 거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뭐냐? 일회성이라는 거죠. 일회성. 사실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변화를 또 아이들의 어떤 지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정한 딱 그때만 딱 한다고 해서 과연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의미 있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야지 어떤 뭐 인텐시브 코스라고 해서 갑자기 한 달 동안 집중교육 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약간 형식적이고 일회성의 어떤 체험활동, 행사 중심으로 연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반성도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봤을 때.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연계교육이 질적인 측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네트워크를 형성하셔서 공유도 하시고 매뉴얼도 만드시고 너무 바람직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일회성이나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이들의 삶의 맥락을 읽어주는 그런 연계교육을 한다는 차원에서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서로 상호 이해도라든지 또 특히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중심 교육과정 할 때 놀이 역량 뭐 열심히 키우신 것처럼 연계교육을 하기 위해서 연계교육과 관련된 전문성이 신장을 해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교육과정에 대한 어떤 재구성,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아이들 교수학습에 대해서도 접근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이 특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이음교육은 가장 핵심이 될 것은 바로 유아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적응이나 전인적인 발달, 그다음 지속적인 개별화, 그다음 생태학적인 측면에서의 아이들의 어떤 삶의 어떤 그 지원 이런 것들이 가야 되는데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특히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제가 뒤에서도 보니까 놀이 시간이라든지 놀이 환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너무 이질적인 환경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한테도 이 이음교육은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준비교육의 기능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뢰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의 연속성상에서 봤을 때 학교 교육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초등학교에 대한 인식과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님의 인식은 달라요. 약간 수요자 중심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육적인 마인드로 이 기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보다. 근데 만약에 아이들 전생에 걸쳐서 어떤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것도 없고 그리고 특히나 각각의 기간이 서로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신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음교육을 하고 있다. 그럼 이걸 분절되지 않고 통으로 그 기간에 대한 이해를 형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아까 얘기했던 전체적인 교육의 어떤 질이라든지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이음교육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을까? 아까 뒤에 보면은 유초 연계교육에서 기대하는 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선생님들의 입장일 것 같아요. 선생님 인성에 대한 거, 협력에 대한 거, 배려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 유초 연계교육을 통해서 형성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도대체 뭘 원할까? 사실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근데 재미난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 그 전이와 관련돼서 정서 양상에 대한 연구가 하나 있길래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추억이나 생활에 대한 아이들 인식을 보니까 긍정적인 게 많아요. 일단은 놀이로 인한 즐거움. 초등학교 가서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 놀 수 있다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가장 흥분되는 게 뭐냐면 운동장이에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무리 커도 초등학교 운동장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보면 떨린대요. 와, 저기서 내가 뛸 수 있어라는 생각. 그러니까 나름대로 새로운 놀이에 대한, 왜냐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아마 초등학교에서도 놀 수 있을 거야. 자, 이런 즐거움을 분명히 갖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충격이 오는 거죠. 이제 어머님으로부터 받는 충격. 너 초등학교 가면 이런 것도 해야 돼. 뭐 불문율처럼 얘기되는 거. 뭐 또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러실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부정적인 정서 나오지만 일단은 놀이에 대한 즐거움을 일단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성장에 대한, 이제 내가 형님이 진짜 되는 거다. 막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제 조금 성장이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공부는 좀 왠지 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아이들이, 동경. 그러니까 이때 이 동경은요, 약간의 아까 나온 것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아까 우리가 문화의 어떤 적응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일단 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신기하고 재미나고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그게 현실로 왔을 때 충격으로 오긴 하지만 일단 아이들 입장에서는 뭔가 배울 수 있어. 뭔가 배우는 것 같아. 왜냐하면 책이라고 하는 걸 처음 아이들이 접하니까. 그래서 그런 동경심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숙한 또래와 함께 할 거다. 이게 가장 사실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현장에 갔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친구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친구를 새로 사귀어야 돼요. 아시다시피 유치원에서는 3세반, 4세반, 5세반, 어린이집에서도 거의 같은 연령의 아이가 친숙하게 계속 만나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아까 보편적 학습에서 봤을 때는 친구는 항상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그 지역구에 있는 모든 유치원의 아이들이 와요. 그래서 자기가 같이 다녔던 유치원의 아이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한 반에 25명이면 2~3명이에요. 물론 병살 유치원의 케이스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병살 유치원도 2학급, 3학급밖에 안 되는 데는 초등학교가 5학급 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래도 나름대로 친숙한 또래와 놀고 싶을 거야 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갖고 있구나. 그러면 현실은 어떤 거지? 라고 하면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될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꿈에 다가가는 기쁨.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진로에 대한 것도 사실 아이들이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면 뭐 할 거야,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은 뭐 공부에 스트레스를 갖다는지 아이들이 뭐 새로운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이거죠.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체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학습에 대한 거, 수행에 대한 거, 낯선 교실, 또 또래, 규칙. 근데 이거는요, 아까 얘기했던 비보편적 학습이라고 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사실은 알지 못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이들이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주변인이죠. 주변인.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없지만 이제 뭐 부모님들 또는 이런 경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있지 않은 일들을 아이들이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정서적인 리듬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탄력성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환상만 심어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또 굳이 어떤 면에서 그냥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것들도 아이들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음교육에서 실제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거나 또는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런 어떤 선배, 오빠, 언니들 이런 식의 어떤 경험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아이들한테는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이나 어떤 부적응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사실 우리가 이음교육이 잘 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 한마디로 네라는 대답은 거의 없어요. 이음교육 하고는 있는데요. 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안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그렇다면 연기교육과 관련된 교사 인식 연구 엄청 많거든요. 근데 매번 동일하게 나오는 결과들이 있어요.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나오는 게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 연계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매너리즘처럼 그냥 교육과정 연계가 안 되는 걸로 다 탓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특히나 초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은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어떤 제도적인 것이 좀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약간의 그 불균형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이 더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잘 연계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나 이제 영역에 대한 명칭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교섭 방법이라든지 편성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연계하기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이제 물었던 그런 질문인데 여기 지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교실 방문, 그 다음에 놀이터 사용, 그 다음에 행사 참석,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이교육 활동과 관련된 정보 취득, 등등등등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일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행사가 많아요. 행사. 운동회 한번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도서관 한번, 견학 갈 때 같이 한번 가는 거, 이런 것들. 때로는 그냥, 유치원, 일반,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와 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요. 병사 유치원도 그나마 그 교사들끼리 어떤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단설 유치원도 쉽지 않으실걸요? 단설 유치원으로 이게 딱 떨어지는 순간 초등학교랑 연결고리 맺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협력 유치원이나 협력 자매학교 같은 어떤 제도적으로 딱 묶어주지 않는 이상 어려워요. 근데 더 현실적으로 힘든 게 사립 유치원이에요. 사립 유치원은 그래서 제가 아는 사립 유치원 원장님은 그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를 일부러 하세요. 사실 그것도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근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촉할 때 지역사회위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매치해 주시면 되는데 그걸 또 모르시는 원장님은 못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실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교실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근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낯선 환경을 갈까봐.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부분 언제 가죠? 2월에 가요. 아무도 없을 때 가요. 저는 정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초등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 그런데 애들은 다 방학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학년들은 구경도 못해.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적막한 운동장 한번 돌고 오고 교실 갔다 오고. 그게 과연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할 때 특정 시기에 2월달만 딱, 또 3월달만 딱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좋은 계절이 분명히 있거든요. 3월달, 6월달, 9월달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행사성을 하게 되면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행사. 그 다음에 놀이터도 사실 아까 그 놀이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내 공간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공동 놀이터? 이걸 연계교육이나 이음교육에서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도 또 알죠. 초등학교 병사 유치원의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자물쇠가 켜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철조망이 씌워져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와서 또는 외부인들이 와서 이게 망가지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사실 공간이 주는 개방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놀이터를 이제 이용해 보는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도 그 놀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했을 때 놀이터에 초등학생 아이들과 같이 논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가 있냐면 친숙감 분명히 있어요. 나 아는 형이야. 나 아는 언니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간적인 친밀감을 형성한다는 게 좋지만 너무나 이거는 단편적인 경험밖에 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사회성이 좋은 애들은 또 이렇게 형님들하고 알아가지만 정말 사회성이 좀 힘든 아이들은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 사용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아이들한테 풍부한 경험을 줄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시간에 대한 게 있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놀이 시간 확보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 사실 자료 좀 미리 본 것 중에 하나는 논의하고 싶은 내용들이 지금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가? 이렇게 봤어요. 사실 시간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사실은. 특히나 병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병사 유치원이 아닌 데가 더 많아요. 사실은. 사립 유치원이 더 많잖아요. 근데 사립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초등학교가
개방하는 시간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말은 정말 멋있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동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 확보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나마 미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창체 시간이에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에요. 왜 그러냐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반 교과 시간, 그러니까 전체 이제 1학년, 2학년 합치어서 한 1744시간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아마 366시간? 거의 한 400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중에 좀 더 만약에 그 초등학교의 어떤 협력적인 관계가 되면 그 창체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나 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그 시간을 같이 공동 운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창체 어떤 경우에는 수업 시간에 하면 좋겠다. 수업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시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이 창체 시간을 좀 활용해서 건의를 좀 드려보는 것이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마저 힘들다. 라면 그나마 또 할 수 있는 게 블럭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을 또 활용할 수가 있어요. 쉬는 시간을 맞춘다 이거죠. 보통 블럭타임 쉬는 시간이 10분이 아니고 20분 정도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놀이 시간을 확보해 보는 방법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조사할 때마다는 놀이터,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실 창관, 요거 행사 같이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어떤 아이들 간의 어떤 협력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양질의 경험을 갖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서비를 했던 거 내용인데 1학년 아동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게 뭐냐. 사실 이거는 제가 부모 교육할 때도 엄청 많이 써먹는 데이터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 압도적으로 높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습관이에요. 말을 듣는 거. 사실 듣는 거가 안 듣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강조하기 지금 유치원에서도 우리가 의사소통 영역에서도 다른 친구들의 의견 존중하고 잘 듣는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뭐가 있냐면 누리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하면 초등학교 적응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히려 초등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수색이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계시지만 수색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본적으로 오히려 이러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이제 올바른 이런 습관, 학습 습관이죠. 이게 학습 습관도 되고요. 기본 생활 습관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연계를 할 때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초 연계 지원을 두어서 이제 뭘 관심을 두어야 되느냐. 아마 선생님들이 앞에서 연계 교육할 때 놀이 중심, 뭐 유아 중심 이렇게 연계 교육 활동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놀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교육적 가치는 우리가 다 알고 계세요. 아이들 전인적인 발달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런 2020 개정 놀이 과정에서 이 놀이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지만 최소한 우리가 이 연계를 했을 때 아이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서로 만나게 됐을 때 각각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원활하게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선생님은 생활의 차이를 알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활의 차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적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는 분명히 다르다. 뭘 다르냐라고 했을 때 가장 큰 게 하루 일과가 일단 다르죠. 하루 일과가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의 어떤 신체적인 요구나 발달 특성 이런 것도 좀 고려하는 것도 있고 흥미나 관심 있게 하는데 초등은 분명히 교실 환경의 세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초등학교나 봤을 때는 기본 생활 습관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뒷부분에 보니까 배려, 양보, 사회적 기술 이런 것들도 들어간 것들이 또 연결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은 뭘 생각하느냐? 부모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환경 적응이에요.
제가 보기엔 정말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언뜻 보기에는 학습 능력, 학업 성취 막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어머님들이나 솔직하게 봤을 때는 1학년까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처음 오면 유치원에 처음 오면 다른 거 다 얘기 안 해요. 뭐 한글 시켜주세요. 뭐 수학 절대 안 하세요. 친구들과 잘 지냈으면 좋겠어. 어린이집에 적응 잘했으면 좋겠어. 유치원에 적응 잘했으면 좋겠어. 결과적으로 환경에 대한 어떤 그 적응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첫 번째 갖게 되는 건 공통적인 거예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초등학교 갔을 때 뭐 이 아이가 받아쓰기 100점? 그건 차후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이 아이가 이 초등학교 들어왔을 때 정말 아이가 재밌게 즐겁게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 이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조금 이거 놓쳐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요구되는 거 바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전 사실 이게 너무 높게 나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리듬감이라든지 그 심리적인 탄력성. 그러니까 정서적인 부분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유치원에서 내가 배울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유치원 기억 잘 못해요. 사실은. 오히려 초등학교가 엄청 강렬한가 봐요. 초등학교가.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에서 어떤 교육적인 경험이나 어떤 경험의 질을 가졌는지가 중요한데 사실은 그 경험의 질에 대한 기본적인 힘을 길러주는 게 유치원, 어린이집인 거죠. 그게 보이진 않지. 눈에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치원에서부터, 그러니까 0세부터 초등학교 시기까지 우리가 연계교육이나 이음교육을 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이들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지만 아이들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감이나 어떤 긍정적인 태도, 이것은 삶에 대한 방법인 거죠. 삶에 대한 이해예요. 그럼 이 아이가 초등학교 이후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에 다른 어떤 사회적인 관계 맺기를 할 때도 너무나 강력한 파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과연 이 아이가 자신감이 얼만큼 이 이음교육을 통해서 아이가 가지게 되었는지 또는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은 놓치지 않고 같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초등학교 체험 경험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실 한번 갔다 오는 거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을까? 아이들도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대신에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 그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형님들이라고 해서 같이 앉아 있어요. 동생들이 왔다고 해서 의자 옆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어. 그렇지만 아무도 없는 그 빈 교실에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안 계시고 애들도 없고 정말 우리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것들을 좀 탈피하실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4월달 이렇게 정말 이렇게 봄꽃이 활발한 이럴 때 초등학교 가야지. 근데 무슨 얘기 하세요? 초등학교 지금 일정이 비지 않는다. 뭐 너무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급별로 이제 좀 융통성 있게 좀 맥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해봤지만 거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연계 교육할 때 같이 오신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 교육청은 연계 교육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 별로 안 계세요. 사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 어차피 이건 공동 작업이거든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제도적인 좀 장치가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지켜주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 꼭 기억할 게 이거예요. 사실 오늘 이제 선생님들 중에서 아시는 내용도 있지만 조금은 여러분이 정리해야 될 게 이 접근 방법이에요. 딱 우리나라의 현실과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아교육과 의무학교 교육. 우리는 의무학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고 하는 비형식적인 기관, 무상교육을 하고 있지만 그랬을 때 의무교육 간의 어떤 연계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접근 유형이 나온대요. 첫 번째가 준비도 접근이에요. 학교 준비도 접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학습 준비도 못지않게 초등학교에 대한 준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연계 교육을 한다라고 하는 입장도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뭐 유보가 아니라 뭐 보초 또는
좋죠라고 했을 때 연계교육이라고 하는 그 접근 방법의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생활 잘 준비시키는 거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실질적으로는 학교화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교육 기능이냐면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그 독특성, 특수성, 고유성 이런 것들 다 무시되는 거예요. 오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준비 시기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일부 역할을 하지만 100% 이런 것이 연계교육이다라고 보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고유성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에 올라갔을 때 적응을 못하면 이거는 100% 어린이집과 유치원 잘못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그러니까 학교란 말이 아니죠. 의무교육과 의무교육이 아닌 기관 간의 연계를 할 때는 이런 준비도 접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우리가 초등학교 준비 잘 시키고 있어요. 이런 말 사실 되게 위험한 말이란 얘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생활 적응을 잘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지 준비시킨다 라는 말은 우리가 상당히 조금 경계해야 되는 용어가 아닐까. 오히려 지금 트렌드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세 번째예요. 근데 우리 지금 가독인 것 같긴 해요. 두 번째는 어떤 접근이냐면 동등하고 강한 유아교육과 의무학교 간의 관계예요. 살이 대등한 거죠. 근데 지금 대등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바람직하게 가야 되는 방향은 두 번째 정도만 해도 사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장 이상적인 건 세 번째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양방향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유치원 선생님이랑 초등학교 선생님끼리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 만들어서 각각의 교수 학습 방법을 공유하고 아니면 교재 교구도 나누고 이런 건 두 번째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호 생각도 공유하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참여나 이런 직접적으로 어떤 교류를 해보는 거 사실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느 한계가 있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있는 것들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같은 거 보세요. 지금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거고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경 구성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보만 이제 공유하고 있죠. 각각을 서로 인정해 주지만 시너지 효과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있죠. 제가 이제 정 안 되면 이런 얘기도 하면 얘기가 좀 그렇지만 병상유치원의 교재교구 상당히 좀 풍부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은 교재교구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반별로 나눠야 되고 전개 학년을 나누기 때문에 되게 가난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병상유치원에서 이제 탐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하는 게 놀잇감, 교재교구를 이제 아이들이 그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많이 또 권장해요. 이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유하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공유했을 때 이거 되게 아이들이 좋아해요 라고 하는 것만 있지 그 놀잇감이 이 아이가 어떻게 놀았는데 좀 더 확장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 많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좀 달라요. 세 번째는 그 유아교육기관과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초등학교에 있을 때 아이들 자체가 갖고 있는 것들을 공유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놀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놀이가 아이들한테 상당히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걸 떠나서 이 아이들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 아이들에 대한 교사의 역량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교사들에 대한 개인적인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이 세 번째, 이 만남의 장으로서의 관계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것까지 있냐면, 앞에서 그냥 평등하고 대등한 어떤 그 눈높이가 좀 맞춰진다면, 이 세 번째는 존중까지 가는 거예요. 유아교육은 이 자체만의 어떤 독특성이 있구나. 초등학교는 또 이런.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이제 유치원 선생님들이 또 어린이 선생님이 또 방심하는 게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은 되게 딱딱할 것 같아. 그리고 수업도 되게 이렇게 재미있게 안 할 것 같아. 아니에요.
요새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마술까지 하면서 놀이까지 하면서 엄청나게 교수법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더 놀이 중심하고 있어. 아니에요. 유치원 못지않게 초등학교에서도 이 놀이 중심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우리 그 교대에서도 놀이 수학 관련된 강좌 인기 엄청 많아요. 놀이 과학, 놀이 수학, 뭐 놀이로 하는 국어 뭐 이런 식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전에 나의 경험에 근거해서 상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나 상대 교수법에 대한 이해는 좀 내려놓고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좀 포인트가 있더라. 그럼 초등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강점이나 교수법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때? 내가 지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 가까이 있는 어떤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복잡한 이런 것까지도 이해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서 진정한 의미의 어떤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단계. 너무 이상적이죠. 이상적이에요. 제가 봐도.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담이지만 이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것 중은 양성체제예요. 사실은 교사 양성체제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리는 것,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같이. 그러면 이제 상호 학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너무 요원한 것 같고. 근데 최소한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또 연계교육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나오잖아요. 어떤 새로운 도전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생애뿐만 아니라 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주는 그런 연계교육의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까지도 이제 가는 것도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3단계까지, 세 번째 접근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제 여러 보고서라든지 연구 내용 잠깐 넣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OECD에서 이제 2007년이에요. 사실 2006년, 7년 정도에 연계교육에 대한 거에 상당히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티스트론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거의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연계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대한 것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리 역할, 아까 징검다리, 전이 이런 것들이 사실 초창기 경험이었어요. 초창기에서 강조했던 게 이런 거였냐면, 자, 두 번째, 요거 사실 포인터 될지 모르지만 여기 색깔 제가 표시 안 했는데 마지막에 보세요. 그 이후에 나온 보고서에서 뭐가 있냐면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기보다는 서로의 갖고 있는 강점, 강조점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한쪽이 다른 한쪽과 병합된다라고 하는 거. 이 병합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스럽게 서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게 따로따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연결되는 것, 병합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좀 최근 이제 경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협력적인 관계가 가야 된다. 협력적인 관계. 그래서 지금 이 이음교육의 어떤 그 성공의 열쇠는 제가 보기에는 얼만큼 각각의 기관과 교사들, 그러니까 실제 그 관련자들이 얼만큼 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느냐. 그러면 좀 더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가지만 안 그러면 10년 전이랑 똑같은 상황에서 외사랑이 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강조하고 있었고, 근데 이게 92년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3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협력적인 관계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일방적으로만 이제 이 아이를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연계교육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밑에 나온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각각의 독립성이라든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갖고 있는 그 독립성, 고유성 인정해 주지만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어떤 실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음교육에 대한 범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는 그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앞서도 많은 이제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연계교육을 하려면 교육과정이 연계가 잘 돼야 돼.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정말 모든 것의 핵심적인 부분이지만. 근데 사실은 거기에 못지않게 강의적인 접근이 가야 돼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뒤쪽에 이제 선생님들끼리 어저께 이제 공유하는 과정에서 얘기됐을 때 나왔던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교육 방법, 교수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장치,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연계 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항상 딜레마가 제도적으로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아직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상부 하나씩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약간의 역량이 조금 있지 않나요? 장학사님들 어떠세요? 조금 있지 않나요? 약간의 이제 협력 관련된 거. 근데 예전에 저희 이제 대학원 선생님들 중에 장학사 선생님들 좀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야심차게 이제 어떤 장학사님이 시도를 해본 게 뭐였냐면 공문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묶어주는 거였어요. 희망 먼저 받는 거야. 이제 연계 교육. 우리가 초등학교 교사들도 실습 대형학교라는 게 있어요. 실습 협력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또는 초등학교랑 이제 제도적으로 받는 거예요. 서로 이제 연계 교육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뭐가 있냐면 시범 사업에서 지금 그런 거를 좀 해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협조 공문 보내는 거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협조 공문 보내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구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안 그러면 정말 아직도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가려면 학부모를 찾아야 돼요. 학부모 중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면 갈 수 있어요. 너무 이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그런 방법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이음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또 국가교육부에서 이렇게 강조한다라고 했을 때 그 명분이 생길 때 그 시책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제도라든지 교육 환경, 교육 풍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 환경에 대한 부분, 풍토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선생님들께서 이제 전국 각각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좀 더 확산이 되어지고 공유해지고 이렇게 하면 예전보다는 조금은 진일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한 번에 넣어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심지어 5개 영역 간의 관계. 근데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자료집에도 나와 있던 건데 이건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교육과정이에요. 사실은 유초는 교육과정의 어떤 뭐 말로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뭐 총론이나 구성체계나 문서체제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기존의 초중등 교육과정하고 맞춰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지만 실제 내용 영역이나 초등학교 성취 기준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약간은 용어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표준교육과정은 거의 유사해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공통이니까 똑같지만 만약에 우리가 만 3세가 연계하는 대상으로 봤을 때 만 2세가 어떤지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만약에 영화만 전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유아 유치원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선생님들께서는 얘가 영화 어린이집에서 보육 경험을 갖고 왔다면 이 아이가 어떤 경험을 가졌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얘기한 것처럼 표준교육과정이 유치원 교육과정하고 사실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대신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영역이 5개 영역이 아니에요. 기본생활이라는 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아신 분도 있지만 모르신 분도 있었을 거예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 똑같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아이가 우리 기간에 오기 이전에 어떤 경험을 가졌고 이후에 어떤 경험을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영역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 건강 영역에서도 감각과 신체 인식하기, 신체 활동 즐기기 물론 이게 역시 이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 아니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이제 준해서 4차 교육과정이 이제 표준교육과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기본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신체운동 건강 영역과 사실은 일부 연결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역이라고 하는 거, 내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알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후에는 유보 교육과정, 이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준교육 과정에 대한 것들도 조금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네, 교수학습 방법도 한번 넣어봤고요. 환경 구성에 대한 것도 넣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 환경 구성도요. 전통적인 그 초등학교 교실 모습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모습과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 그 교실 환경 큰 변화는 없어요. 하지만 부분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뭐가 있냐면 뒤쪽에 이제 아이들 놀잇감의 유형이 좀 달라진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교실 공간을 파격적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초등학교. 왜냐면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교실 환경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유휴교실이에요. 초등학교 사실은 이제 자연적인 학생 수 절감으로 인해서 유휴교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 활동 교실로 많이 세팅이 되어지지만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됐을 때는 놀이실을 만들 수 있게 좀 개선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가 가능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교육청 계시나요? 네,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안성맞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그 교실 환경 자체를 완전 개혁했어요. 그래서 실제 일부 그런 리모델링을 줘요. 교실 환경 개선비라고 해서. 거기는 보통 유치원 교실 환경처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몇 개 학교에만 국한돼서 운영이 되어지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증명이 된다면 충분히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교육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몇 가지 기준만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음교육 하실 때 그 선정할 때 보면 일단 놀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중요하죠. 근데 놀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이제 가장 아이들한테 의미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볼 때 이 6가지 기준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죠. 적합성. 어떤 경우에는 이게 특히 유보 쪽이에요. 유보 쪽에서 좀 힘든 게 뭐냐면 유치원생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생 쪽에서 유보교육에 대한 개의관을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은 대단간 이동이 되게 어려워요. 동선도 되게 짧아요. 근데도 상당히 야심차게 아주 그냥 뭐랄까 강도가 세게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도가 세게. 그러니까 실제 2세 아이들 발달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고려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인원수에 대한 것도 약간 그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게 있어요.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수랑 인원수가 상당히 유치원보다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운영할 때 어떤 그 인력 자원이 들어가야 될지 이것도 고민 안 하시고 그냥 배치 실수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최소한 유보 이음 교육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의 그 어린 연령의 발달 특성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예단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지만 예단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경험 중심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죠. 체험 중심, 경험 중심, 놀이 중심 너무나 이건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이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얼만큼 아이들이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녹아들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한번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인 학습에 대한 원리예요.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달의 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지만 아이들이 한 번에 이제 단계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생태 체험 뭐 이런 걸 같이 뭐 유보를 한다, 유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이게 시작점이 다른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갈 때 그 갭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인 그런 경험을 정말 계획하고 있는지 단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환경에 대한 학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아이들 생활과 익숙해서 시작하는 것부터 낯선 거로 이제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친숙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생태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제 시범사업 보면 생태가 진짜 많아요. 습체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은 거기에 맨날 갔어요. 근데 어린이집 아이들 가본 적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단 공간도 너무 커요. 텃밭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유치원의 텃밭, 어린이집의 텃밭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아이들 익숙한 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 체험 공간이 넓은 데로 가는 게 무조건 좋아?
못 따라가요.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층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확대도 점진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유초도 마찬가지예요. 놀이 공간에서도 교실 공간 같은 경우에도 제일 좋은 건 유치원 교실 가고 초등학교 교실 같이 가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교실 공간을 이용하지 못한 친구들도 낯설어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사전에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인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금 우리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뭐 최소 성취 기준 이런 거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 아이들한테 경험의 기대치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선생님들이 항상 마지막에 모든 문서에는 기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런 교육적인 계획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마찬가지예요. 아이들한테도 이러한 이응교육이 어떤 경험의 기대를 갖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연계교육, 이응교육이든 연계교육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2016 배경 누리과정에서는 누리과정을 끝나는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이 맞물리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응교육을 진행할 때는 유보, 어린이집에서의 그런 교육적인 경험이 유치원에서의 뭐 3세반에서 또는 초등학교에서라고 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이제 암묵적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응교육을 할 때 뭘 고려해야 될까? 기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뭐가 필요한 것도 중요하고요. 왜 하는지도 중요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그냥 제가 쓴 거기 때문에 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연계성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왠지 이건 좋은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도 생태교육 하긴 해요. 텃밭 체험 이런 거 해요. 또 요즘은 이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연관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한 어떤 그 운영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고 또 어린이집과도 유보를 하려면 거기에 어떤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전국 시도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이응교육의 어떤 그 대상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협력이죠. 협력이 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강도 있게 어떤 장치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응교육의 어떤 그 효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일회성은요, 사실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만약에 5세에서 또 초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한다면, 꿈자랑 과정을, 대전광역시교육청도 제가 꿈자랑 과정 그 소개를 하겠지만, 너무나 정말 통합교육과정 운영을 잘 하셨어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시기가 아주 이제 일정한 시기에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집중 과정이에요. 집중 과정.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집중해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우리가 시기적인 그 흐름에 따라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간다는 견학도 굳이 2월 달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학기 중에 갈 수도 있거든요. 학기 중에. 그 다음에 도서관? 저희가 예를 하나 넣었는데 도서관이 있어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가요. 어린이 도서관 가요. 견학을 가요. 그런데 초등학교도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도서관을 가는 경우는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이 많이 가세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도서관은요. 수업 시간에는 비어 있어요. 그렇죠?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생각만 조금 반전하시면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실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 수업 시간에 방해가 돼요, 뭐예요. 하지만 실제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또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해서 한 학급 정도 또 와서 이제 수업을 또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간적인 또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게 어떤 특정한 월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중으로 그 시기마다 적합한 그러한 어떤 계획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음교육과 관련된 이렇게 사업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1년 단위가 많이 있어요. 1년 단위. 너무 바람직해요. 최소.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들처럼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음교육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다양성이죠. 무엇보다도. 분명히 각각의 기관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 접목한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스와트 분석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스와트 분석해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이 어떤 건지를 분석하고 대신에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음교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에 대한 분석과 인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음교육을 좀 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데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설 유치원은 뭐 말로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연계가 잘 안 돼요라고 하지만 사립 유치원이나 단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입장에서 되게 부러워요. 왜냐하면 병설 유치원 그래도 왔다 갔다 아는 선생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데 실제로 다른 기관은 그런 것들조차도 넘어야 되는 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기대하는 수준만큼 또 여기에다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각각의 다양성의 수준을 고려해서 이음교육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또 이게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나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는 이제 몇 가지 그 자료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시간이 어떻게? 37분. 시간 딱 좋아요. 이음교육과 관련된 자료예요. 선생님들 아마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안성맞춤 교육 보신 분 있으세요? 제가 몇 가지 싹 보여드릴게요. 안성맞춤 교육과는 보신 분? 두 분. 자, 대전광역시 유치원이 공짜로 거죠. 역시 3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돼요. 자, 그다음에 다 설명드릴 건데요. 경상북도 유초 이음 놀이 자료집.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런 것도. 생각보다 정말 나름대로 시도교육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들어 보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반가웠던 게 뭐냐면 일정들을 보니까 교원 공동 네트워크 형성 이렇게 했어요. 교원. 우리나라가 이렇게 땅도 넓지도 않은데 시도교육시 13개밖에 안 되는데 각각의 그 시도교육시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이음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협업에 대한 중요성 많이 얘기하잖아요. 협업. 우리가 요즘 제가 특히나 예전에 입학 초기 적응 교재 분석할 때 제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봤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다 공개예요. 공개. 자료를 다 올려주셨어요. 근데 그런 자료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교육청에서. 너무 이건 낭비예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자료집이나 어떤 교육과정, 통합교육과정을 만들면 관내의 유치원에 다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각각의 시도교육청에 한 곳씩만 좀 보내줘도 이런 게 왔네? 그러면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자료가 많아요. 생각보다 다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서. 제가 이 안성맞춤 교육과정 사실은 이거는 유치원 쪽보다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울시 교육감 쪽에서 이제 안성맞춤에서 저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맨날 물어봐요. 이 안성맞춤이 경기도 안성일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안성이라고 하는 게 축약된 거죠. 아이들의 안정과 성장 맞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안정과 성장 맞춤이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왔을 때 1학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인지해서 이 안성맞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7년이에요. 지금 진행 중이에요. 물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 시범학교라든지 환경 개선비가 모든 서울시에 다 투자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부터 정부 학사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많이는 학사는 안 됐어요. 돈이 약간 한정돼 있어서.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취지가 있냐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이 환경 자체도 안정적이고 아이들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맞춤형이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정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건데 환경, 교육과정,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지 해서 학습 공동체까지
전문적 학습 공동체까지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에 있는 게 아마 요거가 아마 인쇄되면서 들어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성맞춤 놀이 환경, 그다음에 학생 문화, 그다음에 학년 시스템 이런 식까지도 고민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맞춤 교육과정은 1학년 초등학교에서의 어떤 적응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 꿈자랑 과정이에요. 사실 이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5년 정도 된 엄청 오래돼서 1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버전이 2022년 버전이에요. 표지는 거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색깔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은 계속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중에 대전광역시 교육청 이쪽 관계자들한테 한번 이 꿈자랑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이음교육에서 얘기했던 만 5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적응 지원과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예 독립된 교육과정을 만든 거예요. 통합교육과정. 근데 이 내용에서 보게 되면 시기가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시기가 있냐면 이제 유초 연계 꿈자랑 과정이 유치원 누리과정 편성하고 초등학교도 2015 개정 초등교육과정 운영하지만 집중적으로 이 꿈자랑 과정을 운영하는 거예요. 창실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초등 쪽은. 근데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가요? 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1월달, 12월 1월달, 2월달에 이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의 계열성이라든지 교육 내용, 생활지도, 교육 환경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연계해서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딱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흥원에는 제가 들어서 봤더니 최근 것까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접근이 다 돼요. 근데 이게 제가 소개 좀 드리겠지만 나름대로는 유치원별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가 있고 너무 낯설으신 그 교사들한테도 한번 이제 참고하셔도 좋겠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 우리가 1년에 해왔던 연계교육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꿈자랑 행복동행이라고 해서 또 새롭게 또 하나 나온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편성 운영할 때 이제 블럭타임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편성 운영 어떻게 할 건지, 특히나 주제 중심을 많이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우리가 주제 중심 통합교육 과정을 강조하지 않죠. 이제 통합교육의 방법은 다양하게 한다. 근데 여전히 주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걸 출발점으로 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다 통합교과가 주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대주제에 8개 소주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마을에 대한 거, 나라에 대한 거 등등등등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 중심으로 이제 묶여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그런지 제가 또 호기심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이거 잘하고 있나? 그래서 클릭해보면 대전에 있는 대부분 초등학교는 이 꿈자랑 과정에 관련된 운영 방침을 항상 학부모들한테 공지를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대전에 있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이런 꿈자랑 과정이라고 하는 게 정말 체계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가 뭐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는 재구성에 대한 것도 편성 운영 지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게 이거 자료 찾기 좀 쉽지 않았어요. 분명히 신문 기사에는 나왔는데 여기 경상북도 오신 분 있으세요? 이게 왜 내가 안 했다고 모르신다고 하면 어떡하면서 안 되시죠? 분명히 경상북도 유치원 오신 분 받으셨어요? 이거 자료지? 네, 받았습니다. 자신있게 자랑스럽게 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나름대로 여기 취지가 있어요. 놀이로 배움을 있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5개 영역 목표 내용,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묶은 거예요. 그래서 구성 내용에 보시면 놀이 주제가 뭐다, 목표가 뭐다, 팁, 방법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놀이와 배움을 어떻게 있겠다 글씨가 안 보이네요. 필요성이 어떻게 됐고 내용 구성 어떻게 있고 어떻게 운영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실에 가면이라고 해서
교실, 학교, 그다음에 봄,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마을, 이웃, 가족 이런 식으로 해서 8개가 활동으로 되어 있고요. 놀이로 이제 중심이 되어져 있죠.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각각의 시도 교육청마다 특색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도에서 올 때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지역화 교재처럼 지역화 놀이자료집을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방향성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 시작점이 조금은 생략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제가 경상북도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이런 각각의 시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가 업그레이드되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이윤교육이 좀 더 빠른 시간에 단축돼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놀이 주제, 놀이 목표, 놀이 자료, 그다음에 놀이 팁 이렇게 들어있고 하단에 이거는 초등교육 과정에서 뭐와 관련돼 있고 누리 과정에 뭐와 관련이 있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사실 제가 예전에 아까 유초 연계교육 바로 알기 2016년도에 이제 무슨 외부 사업 때문에 이제 만든 교재예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만든 교재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때는 이제 주제 중심이라고 하는 그 상호시 연령별 누리과정 시행식이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연계 교육은 특정한 시기에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누적적으로 편안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는 대부분이 그 졸업 시점에서만 연계 교육이 아주 하이라이트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우리 동네 건강과 안전, 교통기관, 생활도구처럼 주제 몇 개 중에서도 충분히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연계교육 활동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놀이로 연결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한번 정리해서 넣어서 만들었던 건데 실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활동 목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교육활동에 보시면 유치원에서 하는 교육활동이 있고 초등학교에서 하는 교육활동이 있지만 이걸 좀 더 유초 연계교육 활동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 가운데 부분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그때. 근데 이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이제 누리 과정이 상호시였기 때문에 하지만 일관성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있다라고 한번 참고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과의 협력적인 관계예요. 유초 연계나 이음 교육은요. 기관에서 열심히 해도 가정과 협력이 안 되면 역시 또 도루왕이 타불이 돼요. 그래서 가정과 협력에서 아까 보시면 학부모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음 사업 하실 때 가정과 연계 어떻게 할 거냐, 지역사회 연계 어떻게 할 거냐가 항상 고민이 되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의도로 이음 교육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갖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계 교육 연수도 저는 학기 초에 하라고 얘기해요. 특히 안 그러면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시기적인 부분도 한번 부모와 가정과의 협력도 대부분 보고식으로 끝나요. 우리 이렇게 합니다. 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왜 이렇게 왜 할 건지에 대한 당위성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 이음 교육을 실현하게 되시면 훨씬 더 부모님들의 어떤 호응이나 어떤 이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라든지 OT에 대한 거, 역량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것도 밑작업 차원에서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이거는 입학 초기 적응 교재예요. 제가 이것도 아까 적응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들 아마 관내에 자기네 그 초등학교 1학년 적응 교재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있으세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보세요. 제가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입학 초기 적응 교재 시교육청 자료 분석한 게 있어요. 제가 다행히. 그래서 그 자료를 했는데, 자, 신나는 우리 학교, 안녕 학교야, 1학년이 되었어요. 학교야, 안녕. 행복한 학교 생활. 다 안녕이 많고요. 신나야 된다는 것도 많고요. 행복한 것도 많아요. 그만큼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1학년이 없어지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율교재를 하거나 시도교육청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음 교육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좀 더 이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 넣을까 말까 하다 막판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 분석도 제가 자료집에는 없지만
그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것도 있고요. 기본생활 습관도 있고요. 친구 및 가족관계, 기초학습 능력, 안전교육이 이 3월달 한 달 교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우리가 이음교육에서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기억나시죠? 아이디 또래들과 관계 형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의 일관성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시도교육청마다 특징이 있더라고요. 시도교육청마다 특징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학교생활 적응에 가장 높은 관심도 높은 게 울산이에요. 울산시 교육청이에요. 그에 반해서 친구 및 가족관계에 대한 거는 세종이에요. 세종. 나름대로 이거 분석 열심히 했어요. 저 이거 열심히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습적인 부분이 인천이 높아요. 그래서 인천시 교육청 거 보면은 그 가나다 이런 게 많아요. 기억나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왜냐면 사실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지역적인 특성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거는 다양성을 이제 인정하고 지역적인 특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관내의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어디선까지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끝이에요. 정말 이제 마치는 거죠. 네, 마치는 시간입니다. 52분입니다. 한 2, 3분 안에 끝내드릴게요. 자, 거의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쉬는 시간도 좀 드려야 되는데 너무 이제 귀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에 조금 많이 좀 말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좀 물어가면서 대답하면서 진행했어야 되겠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좀 몇 가지 해결해야 되는 과제 또 우리가 뭘 더 쟁취? 이런 말도 좀 그렇지만 어떤 걸 좀 많이 우리가 좀 받아야 되나 이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일단은 이제 가장 원초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해결되는 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예전보다 그렇게 독단적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교대에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 만들 때 저희 아무래도 교대 선생님들이 교대 교수님들이 교육과정 많이 개발하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이제 물어봐요. 우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 그러니까 그게 약간 비형식적이든 형식적이든 최소한 그래도 이제 누리과정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더 확실한 그런 거버넌스가 구성이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렇지 않다면 아까처럼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야. 개정 시기가 다르게 되고 그다음에 개정의 주체가 다르게 되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템포를 좀 빨리 맞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역량기반의 교육과정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역량으로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 역량 기반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고 모든 영역이 역량 기반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이음교육 차원에서 그냥 교육과정의 어떤 방향성이 좀 더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음교육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놀이가 아닐까.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경험의 기대치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조금 고려가 충분히 됐느냐 이런 것들. 단순히 그냥 체험으로 끝나는 거냐 그냥 즐거움으로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적인 어떤 의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있었고 적응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 어떤 그 생활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인성, 배려, 협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특히나 점점 더 이제 그 사회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아들에 대한 이런 요구를 얼마만큼 이 이음교육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는 사실 네 번째가 가장 하이라이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장 미시적이지만 가장 이 모든 이음교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는 협력적이고 지속적이면서도 의사소통을 돕는 제도 장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제도적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이게 얼마큼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범학교가 되면 돼요. 시범학교가 되면 묶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시범학교가 끝나면 다시 헤어져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범사업에 관련된 거나 연구 시범학교를 하는 경우는 거기서의 그 좋은 아이디어나 노하우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해서서 GPLG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리과정 연수를 엄청 해요. 그 역으로 얘기하면 시범학교의 그 노하우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보고하고 끝나요. 계획서 한번 내면 끝나요. 너무 아깝잖아요. 어떤 경우 1년, 어떤 건 3년짜리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오늘도 보니까 뭐 사례로 뭐 공유하고 발표하신 것도 있지만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더 전국적으로 계속 활성화시켜야지 나름대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감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호소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협력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근데 이 파트너십은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끼리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지역 관련자,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 원장님들, 교관 선생님들, 뭐 원감님들 다 해요. 이게 단순히 교사들만 노력해서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실제 이제 교사가 열심히 연계교육이나 이음교육을 하더라도 관리자가 어떤 네트워크 형성을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오시는 교관 선생님이나 원장 선생님 같은 경우나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려고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만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의 어떤 성장과 지원 그리고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궁극적으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조장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교사들끼리 이런 그 연수도 중요하지만 관리자급도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거나 뭐 교감 선생님, 뭐 원감 선생님, 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일 어려워요. 연수할 때.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가 훨씬 이걸 적극적으로 가지면 자연스럽게 이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하게 되다 보면 조금 거기서만 딱 국한되는 경우가 안타깝게 있거든요. 그래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또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협력적인 연계 사례, 다양한 연계 적용 모델. 근데 왜 그러냐면 모델이 물론 그 기간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변형하거나 변화시키는 건 훨씬 더 수월성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전국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개발들이 여기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의 각가지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 초등학교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보급도 하시면 정말 오늘의 이 자리가 또 뜻깊게 의미 있게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네.